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박창수 선생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TCC와 관련된 부분에서 주제 강의를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기존에 작년부터 선생님이 찍었던 TCC가 쭉 있지? 관련된 부분 한번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고, 오늘부터는 정말 실전 위주로 논술이 어떤 주제를 통해서 문제를 냈고, 대학의 출제 의도는 뭐고, 그 다음에 이 주제가 왜 여러분들이 익혀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관련된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주제 강의가 끝나고 나서 하나하나 분석을 해볼 거야. 이 관련된 첫 번째 주제가 선생님이 항상 잘 얘기를 하지. 인식론이야. 안다고 하는 거. 도대체 안다고 하는 게 뭐냐. 대학들은 왜 이걸 낼 수밖에 없느냐. 그리고 대학들은 선생님이 어떻게 얘기했니? 하나의 주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낸다고 얘기했지. 물론 제시문은 바뀐다. 근데 여러분들 주제를 알아야 돼. 일단 논술은 뭐에 기반한다? 이해에 기반한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제시문 독해까지는 따라와 줘야 돼. 그래야 선생님하고 같이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어. 그게 안 되면 논술은 아무 쓸모가 없어. 자, 그럼 하나하나 첫 번째 주제부터 보자. 올해가 아마 논술에 대한 비중이 더 아마 늘어날 거야. 올해 수시 선생님이 그 관련된 부분 얘기했었지. 이렇게 준비하라고. 수시에 관련된 비중이 거의 70% 가까이 되는데 정시에 관련된 비중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어. 앞으로는 정말 수시를 준비하지 않고서는 수시 2-1과 2-1을 준비하지 않고서는 정시로만 여러분들이 대학에 가기로는 정말 힘들어질 거라고.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잘 따라와야 돼. 하나하나 같이 한번 봅시다. 오늘 했던 주제가 이거야. 처음부터 한번 가보자. 연세대학교 2002년 수시, 고려대학교 2003년 정시, 서울대학교 2005년 정시, 연대 2009년 모의, 중앙대학교 2010년, 건국대학교 2011년 다 똑같은 주제다. 그런데 제시문은 바뀌지? 대학에 가서 여러분들이 하는 건 뭐니? 공부를 하는 거야. 지금 대학이 취업 양성소처럼 뭐 이상한 형태로 바뀌었는데 원래 대학은 뭐야? 큰 학문이잖아. 정말 공부를 하고 싶고 내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그 다음에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걸 추구하는 것이 대학이야. 대학은 계속 반복해서 이와 관련된 주제를 낼 수밖에 없다.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진리라고 하는 것 대체 뭐냐? 그 다음에 내가 안다고 한다고 하는 것인데 내가 알았다고 하는 건데 여러분 배우잖아. 영어를 배우고 수학을 배우고 사회를 배우고 여러 가지 과목들을 배운다고. 근데 안다고 하는 게 대체 뭐냐? 사물을 올바로 인식한다는 건 과연 뭐냐? 이와 관련된 주제가 계속해서 출제가 되는 거야. 제시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제와 관련된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 그래, 논제가 요구하는 방향에 맞춰 답을 쓸 수가 없어. 다시 강조해.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따라와 줘야 되는 거야. 되겠니? 자, 그럼 하나하나 봅시다. 우리가 철학이잖아. 여러분들 윤리를 배우지? 철학의 일부분이 다시 말하면 어떤 거야? 윤리야.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인식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 안다라고 하는 거지? 영어로 쓰면 에스피테몰로지야. 그 다음에 온톨로지가 또 있어. 존재론. 이 두 가지가 가장 철학의 핵심적인 어떤 파트인데 안다고 하는 거지?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안다라고 하는 거. 나는 어떻게 알아? 그 다음에 인간이 처음으로 나를 둘러싼 세계 환경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인식을 했니? 그것부터 한번 실바를 해보자. 여기 누가 있어? 여기 내가 있어. 나야, 나. 그치? 나를 둘러싼 뭐가 있는 거야? 세계가 있는 거지? 여러분들 딱 서봐. 나를 둘러싼 뭐가 있어? 그렇지, 세계가 있잖아. 이게 나지? 오케이? 그러면 나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니? 주체야, 주체. 내가 주체지. 그렇지? 이렇게 해서 학문이 출발한 거야. 그 다음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뭐가 있어? 세계가 있지? 그걸 뭐라고 부를 수 있어? 그렇지, 객체야. 서브젝트지? 이거 오브젝트야. 객체지? 내가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지? 이렇게 알 수가 있겠지? 내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야. 내가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이고 이게 인식론의 출발점이지. 아주 쉽게 얘기해서 생각하는 방식이기도 하지. 주체, 자아가 뭘 이해하는 방식이야. 객체를 이해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줘. 이게 철학을 하는 거고 이게 나를 둘러싼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이라고. 여기에서 학문이 뭐 하게 된 거야, 여러분들? 그렇지, 출발하게 된 거야. 자, 주체가 자아, 객체, 현상을 이해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니? 인식론의 출발이지? 내가 있어. 주체가 있지? 내가 나를 둘러싼 뭘 이해해?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이라며. 그럼 딱 두 가지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 하나는 경험이지? 그렇지. 경험을 통해서. 사물현상의 본질을 뭘 이해할 수 있어? 경험을 통해서 이해하는 거야. 만져보고, 보고, 맛보고, 그렇지? 감각을 통해서 이해하고. 이게 경험을 통한 이해야. 또 한 가지가 있어. 이성을 통한 이해 방식이지. 이성을 통해서 뭘 이해하는 거니? 객체, 나를 둘러싼 이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이야. 인간은 태어나면서 뭘 갖고 태어난다고 얘기해, 여러분들? 그렇지, 이성을 갖고 태어난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 두 가지 방식으로 뭘 보는 거니? 나를 둘러싼 세계, 객체를 보고 사물 현상의 본질을 뭐 해가는 거야? 이해해가는 방식이지. 그럼 경험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겠어? 감각이지. 그렇지? 경험을 통한 이해, 어디로 가는 거니? 여러분들이 배운 경험론으로 가는 거야. 아니? 여기에서는 감각을 통해 이해하는 거지 보는 사람마다 뭐가 달라? 관점이 다르다고. 그래서 절대적 진리를 뭐 할 수가 없어? 인정하지 않나. 경험은 사람마다 어떻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코끼리를 만졌다고 생각해봐. 눈을 감고 여러분들 감각을 통해서 코끼리를 만졌어. 코끼리 어딜 만져? 코를 만지지. 아, 코끼리라는 동물은 어떻게 생겨? 길 따라 뭐가 있니? 코가 있지. 어딜 만져? 다리를 만져.
야, 길 따라면 뭐가 있어? 원통형의 뭐다? 생물이다. 이게 코끼리다. 사람마다 어떻게 돼? 경험에 따라서 진리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되겠니? 달라지게 되지? 그래서 절대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아. 대신 이성을 통해서 한번 볼까? 얘는 사유, 이성을 통한 이해야. 어디로 가니? 이게 합리론이야, 여러분들. 경험을 통해 이해하거나 사유, 이성을 통해서 이해하거나 이게 합리론이지. 얘는 절대적 진리를 어떻게 하게 돼? 인정하게 되지. 그렇지? 이게 여러분들 윤리 시간에 다 배우는 거야. 윤리 넘어가게 되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만 하자. 얘는 절대적 진리를 이해하게 돼. 왜? 사람마다 갖고 있는 이성을 통해서 현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절대적이고 보편타당한 뭐가 있는 거야? 그렇지, 진리가 있다라는 거야. 이건 어디로 가게 돼? 이건 상대론적 윤리설로 가게 되지. 이게 상대론이야. 여기는 뭘로 가겠니, 여러분들? 그렇지, 절대론으로 가는 거야. 이해되겠어? 아, 주체라고 하는 게, 나라고 하는 게 나를 둘러싼 세계 현상을 뭐해가는 방식이야? 이해가는 방식이지. 볼까? 어떤 사례가 있겠니? 여러분들 미인, 사람의 뭐에 따라 달라? 경험에 따라 다르지? 그렇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거야. 시대에 따라 다를 거야. 옛날에는 미인이었어. 예전에는 우리나라의 미인도는 이거였어. 지금은 어때? 이게 미인이지. 그치? 미적 기준 누굴 따라가? 서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무슨 윤리설? 그래, 상대론적 인식, 상대론적 윤리설 이렇게 되는 거지. 절대론적 윤리설은 어떤 거게 되겠니? 자, 인간이 태어나면서 뭘 이뤘어? 사회를 이뤘지? 공동체를 이뤘잖아. 절대적으로 변할 수 없는 가치 기준이 있지. 뭐가 있겠니? 사람을 죽인 자는 뭐 한다? 그렇지, 살인에 처한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다른 사람의 뭐해? 동의에 따르지 않고 뭐 하는 거야? 그렇지, 없애는 거잖아. 이거는 뭐 할 수가 없는 거야? 절대적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지. 이게 마찬가지로 절대론적 윤리설의 어떠한 예로 볼 수가 있겠지. 그렇지? 절대론적 관점. 또 한 가지 뭐가 있어? 거짓말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지. 왜? 사회를 유지하고 공동체를 유지하려면 이건 아주 필수적이잖아. 이게 깨지게 되면 공동체는 유지가 안 되는 거야.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볼 수가 있겠어? 그렇지, 절대론으로 볼 수가 있겠지. 이성을 통한 인식, 이성을 통한 이해. 여러분들 이해되겠니? 그렇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현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야. 또 여러분들 윤리에서 이런 것도 배워. 정치 철학의 의미 배우지? 어떤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냐? 통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야. 우리가 사회를 만들었잖아. 제도를 만들었지? 따라야 할 규범을 만들었어. 이상사회와 이데올로기, 이거 다 여러분들 윤리에서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최근의 논술 문제의 추세는 교과서에, 사회 교과서에 관련된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한다? 낸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회 교과서와 관련된 개념, 사탐, 선생님도 사탐을 하잖아. 사탐을 하는 거에 있어서 어떻게 그냥 관련된 개념을 넘어가지 말고 스스로 한번 이 개념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제시문에 관련된 부분이 요약될 수 있구나. 그 다음에 교과서에 나왔던 하나의 핵심적인 주제는 이렇게, 관련된 개념은 이렇게 표현될 수 있구나. 여러분들 스스로 어떻게 해봐? 생각을 해보고 정리를 한번 해봐. 그래야 논술 제시문을 독해하는데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파악이 됐지? 자, 그러면 오늘 하게 될 주제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인식론이라고 했어. 그러면 이제 한번 들어가 보자. 진리와 인식이라고 하는 거, 도대체 사물 현상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와 관련된 주제가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 주제라고 했었어. 그러면 현대 사회에서 여러분들은 사물 현상에 대한 이해, 사회 현상에 대한 이해를 직접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없다라는 거지. 우리는 대부분 뭘 통해서 사회가 돌아가는 거, 그다음에 어떤 사물 현상의 이해를 할 수가 있어. 뭘 통하니? 대부분 매개체를 통하는 거야. 그게 바로 뭐다? 그게 바로 미디어지. 첫 번째, 여러분들 뭘 이해해야 돼? 이거야. 첫 번째부터 보자. 미디어와 뭐의 이해? 뉴스의 이해부터 출발을 해줘야지. 그렇지? 사물 현상의 본질을 이해하는 거. 잘 따라와, 여러분들. 자, 첫 번째 보자. 미디어는 우리한테 뭘 해주니? 미디어가 우리한테 하는 일. 자, 신문 있지, 라디오 있지, 그 다음에 텔레비전 있지, 자, 인터넷 관련된 부분 있지, 다 그 우리 뭐라고 통칭해? 미디어라고 통칭한다고. 영어로 한번 써볼까? 이거야. 뭐의 복수 형태니? 이거지? 여러분들. 미디엄이야. 이거는 사전적 의미로 뭐라고 얘기해? 매개체야, 매개체. 어떤 부분을 매개로 해서 정보가 전달되는 거지. 그렇지? 이게 바로 원래 미디어의 뜻이잖아. 그럼 미디어는 우리한테 뭘 해줘? 그와 관련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지. 첫 번째는 미디어는 우리한테 뭘 해준다? 그렇지. 이 기능을 갖고 있어. 정보의 전달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지. 자, 백화점에서 뭘 한다? 세일을 한다더라. 선거를 했는데 투표율이 얼마가 됐대더라?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 다 여러분들한테 뭘 해주는 거야?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잖아. 교통사고가 일어났어. 그쪽 지역으로 어떻게? 가지 마. 왜? 차가 너무 밀리니까. 다 정보와 관련된 부분이지. 여러분들이 실제로 가서 뭐 할 수 없어. 직접 가서 확인할 수가 없다고. 대부분 우리는 정보를 어딜 통해서 이해해? 그렇지. 미디어를 통해서 받아들이고 이걸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야. 첫 번째 기능이지. 자, 또 한 가지 보자. 두 번째 기능을 해보자. 미디어는 우리한테 뭘 해줘? 이거야. 세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 그렇지. 가능하게 해주지. 또한 세상에 대한 이해와 뭐가 있니, 여러분들? 그렇지. 해석이지.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뭐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사고하고 생각해서 알아낸 게 아니야. 사물 현상을 보는데, 사회를 보는데 다 대부분 누가 얘기해 준 거야? 그렇지. 미디어가 얘기해 준 거라고. 여러분들 기억나? 자, 김정일이 어떻게 됐어? 죽었다면서. 김정일이 죽고 나서 앞으로 대북 관계가 어떻게 바뀌고, 그 다음에 동북아시아 정세가 어떻게 바뀌고, 미국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응? 했다고 해봐. 누가 연예대상을 받았는데 MBC가 뭐 제대로 어쩌고 저쩌고 했대더라. 이명박 대통령이 뭐 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했대더라. 다 내가 마치 미디어한테 들은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누구한테 얘기해? 친구들한테 얘기하지. 야, 어디 뉴스 봤어?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 야, 어디 뉴스 봤는데 야, 김정일 죽었대. 야,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거야. 김정은이 집권을 하면서 남북관계가 더 어떻게 될 거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구한테 얘기를 했다고 해봐. 친구들한테. 그와 관련 소식을 몰랐던 것을.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사고하고 생각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미디어가 우리한테 얘기해 준 것을 마치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한다고? 얘기해 준다라는 거지. 네? 세상에 대한 이해와 해석도 다 뭘 통해서 가능했던 거야? 미디어를 통해서 가능했다는 거지. 이게 되겠니 여러분들? 세 번째. 미디어는 우리한테 뭐 해줘? 이걸 해줘. 가치 판단에 도구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지. 이게 세 번째 미디어의 특성이야. 여러분들 가치 판단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 생각해봐. 가치 판단. 어떤 것이 뭐하다? 좋다. 어떤 것이 뭐하다? 나쁘다. 이런 것들 우리 뭐라고 부를 수 있어? 그렇지. 가치 판단이라고 부를 수 있을 거라고. 아니? 그러면 잘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신문의 맨 뒷페이지를 보면 뭐가 나와? 거기 미디어와 관련된 부분 쭉 나오지? 그다음에 뭐가 있어? 사설과 관련된 부분이 있지? 칼럼이 있지? 칼럼, 사설. 누구 얘기야? 칼럼의 편집 방향은 뭐 편집부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고저쩌고 밑에 나오잖아. 사설은 철저하게 누구의 입장이야? 그래, 그 신문사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얘기지. 우리는 이 사건을 뭘로 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어떻게 하는 거야?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요, 여러분들? 모든 것들 다시 말하면 미디어가 우리한테 뭐 해줘? 이것은 좋다, 이것은 나쁘다. 이렇게 가치 판단을 해준 것을 우리가 뭐 하고 있어?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고는, 우리들의 사고는 굉장히 미디어에 뭐 하고 있어? 많이 의존하고 있다라는 거야. 여기가 첫 번째야, 여러분들. 그럼 대부분 여기에 다 뭐 할 수가 있니? 여기에 동의할 수가 있지? 여기에 딴지를 거는 친구들은, 딴지를 거는 학자들, 사람들 대부분 없어. 여기 대부분 다 뭐 하고 있어? 동의하고 있다라는 거야. 되겠니?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두 번째로 가보자. 두 번째, 뭐와 뭘 구분해야 돼? 사실과 진실을 구분해야지. 사실은 뭐고 진실은 뭘까? 한번 생각해보자. 사실은 뭐니? 여러분들, 이거지? 팩트야. 그치? 보통 많이 얘기해. 팩트라고. 그 자체로. 진실은 뭘까? 이거는 진실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truth지. 그렇지? 자, 생각해봐. 비슷한 말 아니야? 사실은 뭐고 진실은 뭘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 사전적인 의미로 이거하고 이거의 차이는 뭐야? 잘 고민해봐. 왜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미디어와 뉴스의 본질을 왜 알아야 되는 건지 그 의미를 잘 생각해보자. 사물현상의 본질을 이해하는 거하고 이게 무슨 관련이 있을까? 두 가지 사를 얘기해줄게. 자, 1987년이야. 6월 29일이지. 1987년 6월 29일 날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터졌어.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태어날 때도 아니지 이거. 87년 6월 29일 대통령 누구야? 여기에 전두환이지. 정통성이 있어 없어? 전두환은 정통성이 없지? 국민들이 민주주의적 절차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뽑은 대통령이 아니야. 쿠데타를 통해서 뭐 한 사람이야? 집권한 사람이잖아. 근데 이 전두환이 대통령이 됐잖아. 몇 공화국이니? 여러분 생각해봐. 5공화국이야. 5공화국. 근데 1980년 6월 29일 날 전두환이 드디어 국민들의 직접 민주주의 요구를 수용해서 어떻게 돼? 6.29 선언을 발표하게 돼. 그래서 헌법이 어떻게 되니? 개정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 근현대사 시간에 아마 배웠을 거야. 헌법이 개정이 되게 되지. 그래서 뭐가 만들어졌어? 직접 민주주의가 대통령 뭐가? 직선제가 어떻게 됐어? 만들어졌지? 이해되지 여러분들? 그래서 탄생한 대통령이 누구니?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 노태우야, 노태우. 5공화국에서 공화국 헌법이 개정됐으니까 몇 공화국이야? 6공화국이지?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어? 헌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6공화국에 살고 있는 거야. 이 87년 6.29 선언을 일으키게 된 대통령 직선제와 여러 가지 민주적 절차에 관련된 부분을 수용하게 된 여러 가지 요인 중에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 이것도 아주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야. 나중에 아마 들어볼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어. 여러분. 교과목을 배우다가. 근데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것도 언론학 교과서에서 아주 흥미 있게 굉장히 주의 있게 다루는 그 내용이지. 박종철 군이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에 다니던 이제 학생이었어. 당시에는 학생 운동이 되게 활발할 때지. 근데 어느 날 형사가 박종철 군의 하숙집에 찾아왔대. 그리고 운동권에 있는 모 선배를 물어봤대. 야, 종철아, 너 그 모 선배랑 되게 친하다며. 요새 그 선배가 되게 시끄럽고 안 보이는데 어디 갔어? 한번 얘기해봐. 물었겠지? 근데 뭐라고 얘기했어, 박종철 군이? 저 모르는데요? 이랬겠지? 자, 그러니까 이 형사들이 어떻게 이 박종철 군을 끌고 이제 어떻게 된 거야? 이 팔목을 딱 잡고 끌고 저기 남산에 그 지금은 이제 뭐라고 얘기해? 국정원이라고 얘기하지? 국정원인데 당시에는 그 이름도 유명한 뭐였냐면 안기부였어, 안기부. 안기부로 어떻게 했어? 끌고 간 거야. 자, 끌고 가서 욕조에다가 이제 물을 쫙 받아놓지. 그 다음에 어떻게 들어가 시킨 거야. 그리고 야, 네가 말할 때까지 어떻게 불어? 머리를 잡고 욕조에다가 하는 물고문을 했어. 이게 참 얼마 안 된 얘기지? 이게 87년이야. 물고문을 해서 어떻게 된 거야? 죽었어. 이 박종철 군이 숨졌단 말이야. 야, 이거 엄청나게 큰 사건이야. 경찰이 불법적인 고문을 통해서 사람을 어떻게 해버린 거야? 죽여버린 거야. 언제? 87년도에 이게. 그지? 자, 근데 어떻게 돼, 이제? 엄청난 사건이잖아, 이게. 근데 처음에 이게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알려져서 6.29 선언을 일으키게 될 요인으로 작용하진 않았어. 맨 처음에는 그냥 대학생이 조사받던 중에 죽었다라는 식으로 알려지게 됐었을 거라고. 근데 점차적으로 이 사건의 의혹이 어떻게 되기 시작해? 크게 보도가 되기 시작하지. 봐봐. 당시에 여기를 이제 출입하던 누가 있었냐면은 중앙일보, 제1일보에 뭐 기자가 한 명 있었어. 지나가다 딱 보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경찰, 검사 이런 사람들이 소곤소곤하고 막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거야. 자, 그러면서 물었지. 내용을 모르고 물은 거야. 이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결론 났어요? 그거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물었단 말이야. 근데 경찰이 이 기자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갖고 답을 해준 거지. 야, 얘 저기 어떻게 한 거야? 조사하다가 죽었는데 아무래도 커질 것 같아. 딱 얘기를 한 거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겠니? 당시에 신문은 뭘 썼냐면 세로 쓰기를 했어. 이게 세로야. 지금 신문은 가로 쓰기를 하지? 단이라고 불렀어. 1단, 2단, 3단, 4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5단이야. 5단 기사야. 첫 번째 1단 기사가 되면 어떻게 되겠니? 비중이 굉장히 작아. 별로 이제 중요한 의미는 아니야. 그치? 이렇게 처리가 돼. 그 다음에 사건의 의미가 점점점 커지기 시작하면 1단, 2단, 3단, 4단, 5단은 넘어가게 되지? 5단으로 기사가 나오게 되면 이거는 어떤 사건이야? 엄청나게 큰 사건이야. 그치? 이렇게 돼. 근데 초반에는 어떻게 된 거야? 별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어. 이 정도 사건이었는데 점차적으로 의혹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경찰이 수사 끝에, 고문 끝에 사람을 어떻게 한 거야? 서울대 학생을 어떻게 한 거야? 죽인 거잖아. 점점 의혹이 어떻게 되기 시작해? 커져나가기 시작하지.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된 거야? 그렇지. 거의 대부분 이 사건의 본질을 알게 된 거지. 이게 첫 번째 사례야, 여러분들. 당시 신문하고 방송이 있었잖아. 지금은 자, 신문하고 방송의 여론의 형성 비율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거의 신문이 3이고 방송이 거의 7이잖아. 근데 1987년도만 해도 이게 거의 5대 5였어. 이게 엄청난 비중이었다고. 첫 번째 사례야. 두 번째 사례를 얘기해 줄게. 또 한 가지. 우리나라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기업이 있어, 여러분들. 어디가 되겠니? 이게 바로 삼성이지. 그치? 삼성 회장님은 누구야?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알걸? 인강들은 친구 대답해봐. 누구니? 이건희 형이지? 그치? 또 어떤 기업이 있냐면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잖아. 대기업 중에 하나라고 하는 그룹이 있어. 여기 회장님은 누구야? 잘 모르지? 이건희는 많이 알도 하나는 잘 몰라. 여기에 회장님은 누구냐면은 이 김승현 회장님. 이분도 아주 유명하신 분이지. 근데 이 김승현 회장님은 하나도 잘 모르고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이 이름도 별로 잘 안 나오잖아, 미디어에. 근데 3년 전에 아주 대문짝만하게 신문지상과 미디어 지상을 어떻게 장식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어. 뭐였냐면은 하나그룹의 회장님의 아들이 술집에서 이제 술을 먹은 거야. 그다음에 옆 테이블하고 술을 먹다가 시비가 붙었어. 그랬지? 그래갖고 회장님의 아들이 맞았어. 자,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맞았잖아. 회장님의 아들인데 자기 아버지가 대기업 재벌 그룹의 회장이야. 이거 굉장히 엄청난 거야, 이거. 여러분들은 이제 별로 이제 실감이 안 나겠지만, 그렇지? 그런 거야. 이제 누굴 찾아갔겠어? 아버지를 찾아갔겠지? 하다가 했다고. 이제 어떻게? 인강이라 자세한 얘기는 못 하겠다.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이 회장님이 손수 자기의 이제 경호원을 데리고 가서 때린 사람을 찾아간 거야. 그래서 끌고 왔어. 저기 이제 공사장으로 끌고 간 거지. 끌고 가서 이제 어떻게? 자, 무릎을 꿇겨. 자, 무릎 꿇어. 이렇게지. 자, 아들하고 자기하고 쇠파이프를 들고
아들한테 이제 얘기하면서 야, 네가 맞은 만큼 뭐 해라? 쳐라. 그래갖고 쇠파이프로 때린 사람을 뭐 한 거야? 친 거야. 아, 이것도 정말 엄청난 사건이지. 자, 맞은 사람이 자기는 너무 억울한 거야. 어떻게 돼? 아니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갖고 뭐 어떻게 해서 이제 싸움이 붙은 거잖아. 근데 회장님이 자기 경호원을 데리고 와갖고 이만한 사람들이잖아, 다 경호원을 데리고 와서 보호폭행을 한 거야. 이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일어나서 안 되는 얘기잖아. 만약에 이 보호폭행이 가능하다면, 사적인 게 보복폭행이 가능하면 이건 뭐 사회가 유지가 안 되지. 이거는 그냥 뭐 자기가 멋대로 그냥 결투하고 뭐 하는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런 상황이라고. 자, 이제 어떻게 찾아가지? 경찰 찾아가고 뭐 찾아가고 신문사 찾아가고 방송사 찾아가고 다 찾아간 거야. 경찰 찾아갔는데 처음에는 자기의 말을 잘 안 믿어주더래. 아이씨, 답답하고 미치는 거지. 자, 누구 찾아가? 언론사 찾아갔지? 신문사에서도 잘 안 들어주더래. 방송사 찾아갔지? 조금씩 의혹이 이제 어떻게 되기 시작해? 점차적으로 커지기 시작하지?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됐어? 그 안에 뭐가 있었던 거야? 재벌 회장이 금력과 재력을 이용해서, 권력을 이용해서 사적인 뭘 벌인 거다? 보복폭행을 벌린다는 것이 우리한테 어떻게 됐어? 알려지게 된 거야.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해봐. 이거 아주 유명한 사건이었어. 이게 되겠니? 자, 그럼 내가 두 가지 사건을 얘기했어. 여러분 잘 생각해봐. 사실은 뭐고 진실은 뭘까? 왜 이 얘기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사물현상의 본질과 진리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지 잘 생각해봐. 사실은 뭐고 진실은 뭘까? 자, 정리를 한번 해보자. 사실은 이거야. 겉으로 뭐한 거? 드러난 거. 이거지? 눈에 보이는 것. 이거는 무슨 영역이야? 이게 사실의 영역이야. 그런데 그 안에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뭐가 있었어? 심층 구조가 있었겠지. 본질이 있었겠지. 그것은 어디의 영역이야? 그것은 진실. 다시 말하면 사건이 일어나게 된 심층 구조지. 왜 그 사건이 일어났느냐? 그 다음에 뭐가 되겠니? 그렇지. 본질이 되는 거야. 이걸 우리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이거를 진실의 영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두 가지 사건 얘기했지? 잘 떠올려봐. 뭐가 있겠니? 하나그룹 사건이 있었고 또 한 가지 박중철군 고문치사 사건이 있었잖아. 6.29 선언 일으키게 된. 자, 첫 번째 뭐가 되겠어? 경찰이 아니야. 하나그룹 고문. 아니 고문이란다. 하나그룹 폭행 사건 한번 생각해봐. 술집에서 술을 먹고 재벌집 회장 아들이 뭐 했어? 패싸움을 벌였다. 이건 어디 영역이니? 그렇지. 이건 사실의 영역이야. 그렇지? 술집에 술 먹고 시비가 붙어갖고 뭐 했다는 얘기야. 재벌집 회장 아들이 싸웠다는 거잖아. 이거 사실의 영역이지.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있었던 거야? 해서는 안 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재력과 금력을 이용한 사적인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보복 폭행이 있었지. 근데 어디 영역이야? 오케이. 진실의 영역이지. 이해돼? 박중철군 고문치사 사건 생각해볼까? 사실 영역은 뭐고 진실 영역은 뭘까? 사실은 뭐가 되겠니? 경찰 조사 중에 대학생이 조사받던 중에 어떻게 했어? 죽었다는 거지. 오케이? 경찰의 당시에 공식 발표가 뭐였냐면은 조사를 하다가 책상을 탁 치니까 애가 놀래서 헉 하고 심장마비로 뭐 했다? 죽었다. 이게 경찰의 공식 발표였어, 당시에.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었던 거야?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경찰의 불법적인 고문이 있었다는 얘기지? 87년도에. 그건 어디의 영역이야? 그렇지. 그건 진실의 영역이지. 이게 되겠어? 그게 사실이고 그게 뭐다? 그게 바로 진실인 거야. 되니? 여러분들 오케이? 근데 우리들의 미디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대부분 어디까지만 보도하는 경향이 크다는 얘기야. 어디까지만 여러분들? 그렇지. 사실까지야. 진실까지 도달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야. 선생님도 신문기자였잖아요, 옛날에. 어떻게 해서라도 뭘 추구하고 싶어서? 이걸 추구하고 싶어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정말 핵심적인 그래,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본질을 추적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거야. 그게 미디어가 할 일이고 그게 바로 기자가 할 일이잖아. 그치?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이거야 바로. 이게 바로 진실의 영역이라는 얘기지. 근데 우리들의 미디어는 어디까지 보도하는 경향이 크다는 얘기야. 그래, 이것까지야. 여러분들 장자연 사건 알지? 이것도 요새 잘 나오더라. 장자연이 어떻게 했어? 배우지? 근데 어떻게 했어? 죽었잖아. 자살을 했잖아. 우리 맨 처음에 알고 있었던 건 뭐였어? 미디어가 우리한테 보도한 건 뭐니? 장자연 씨가 어떻게 배우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했다고? 그렇지. 스스로 목숨을 뭐 했다? 끊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얘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안에 뭐가 있었어? 여러 가지 의혹들이 이제 뭐 하기 시작해? 막 나오기 시작하지? 술 접대니, 성 접대니, 무슨 접대니, 연예계에 아주 추악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막 어떻게 나오기 시작하지? 맨 처음에 장자연 사건도 어떻게 됐던 거야? 우리는 뭐만 알고 있었어? 그래, 죽었다는 거. 이건 사실이지. 맞죠, 여러분들? 장자연이 살아서 다시 살아날 수는 없잖아. 원래 이것도 우리한테는 이렇게만 알려져 있었던 거야. 근데 어떤 기자가 쓰레기통을 뒤졌어. 장자연의 그 집 앞에.
근데 뭐가 나와? 일기장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엄청나게 많은 뭐가 나오기 시작해 여러분들. 그렇지. 의혹이 나오기 시작하지. 그치? 왜 죽었는지.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장자연이 왜 죽었는지 그 진실은 알지 못해. 왜? 죽은 사람은 말이 없기 때문에. 이해되니 여러분들? 오케이? 여기까지가 바로 사실과 진실과 관련된 그 부분이지. 자, 봐봐. 선생님이 거짓말하는 걸 아니라는 걸 보여줄게. 사실과 진실의 차이는 뭘까? 자, 이거지? 이게 관련된 당시에 신문 기사야. 새로 쓰기 했지? 몇 단 기사야? 1단, 2단, 3단, 4단, 5단이잖아. 이게 5단 기사야. 쭉 넘어가지? 1, 2, 3, 4. 대학생 고문 받던 중에 사망. 맨 처음에는 요 기사였어. 1단 기사. 그치? 별로 비중이 크지 않은 거. 근데 더 점점 사건의 본질에 들어가게 되니까 뭐가 있었던 거야? 그렇지. 바로 그와 관련된 의미가 있었다는 거지. 여기 침대가 있지? 여기 욕조가 있어. 이게 영정사진이야. 이게 박종철 군 그 당시에 조사받다가 고문하다가 사람을 어떻게 한 거야? 죽인 거지.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여기 지금은 이제 이 장소가 바뀌었지만 안기부가 안기부랜다. 그 저기가 국정원이 저쪽 강남 일대로 넘어갔지만 당시만 해도 여기 남산 일대에 있었단 말이야. 이게 당시의 그 사진이야. 이해되니 여러분들? 오케이? 6.29 선언을 일으키게 된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이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이라고 했잖아.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어. 어디에? 서울시청 광장에. 지금은 교통도 발달하고 그다음에 지하철도 있고 그다음에 뭐 장소도 쉽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87년만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숫자가 모이는 거는 처음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두환 정부가 이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그렇지. 국민들의 직접 민주주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지. 대통령 직선제가 어떻게 된 거야? 당시에 이루어진 거야. 이게 바로 6.29 선언 당시의 서울시청 광장의 모습이지. 되겠니? 이해됐지? 오케이. 그럼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보자. 사실은 뭐고 진실은 뭔지. 자, 2009년 1월 1일 날 보신각에 제아이종 행사가 있었어. 이것도 참 재밌는 사건인데 참 사회를 보면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현상을 잘 봐봐. 보신각 사건이 있었지? 어떤 게 사실이고 어떤 게 진실일까? 그 의미는 뭘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봐. 얘기를 해줄 테니까. 얼마 전이었지? 보신각 제아이종 행사를 했어. 근데 2009년이면 2008년도에 이제 뭐가 있었을 때야? 촛불 집회가 이제 막 있었을 때야. 그래갖고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어떤 시각들이 굉장히 강했다고. 근데 1월 1일 날 보신각 제아이종 행사를 하면 KBS가 오고 MBC가 오고 이제 각종 미디어 매체에서 관련 행사를 생중계를 해주잖아. 근데 이쪽 뒤편에 누가 있었냐면은 우 하는 이명박 아웃, 이명박 나가라 하는 촛불 집회를 들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같이 여기 있었어. 제아이종 행사를 하면 땡 하고 종을 치면 사람들 뭐야? 와 하고 환호 지르잖아. 근데 여기에 아직도 그 사람들이 있었던 거야. 행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뭘 보내? 우 하는 야유를 보냈어. 팻말을 들고 이명박 아웃, 이명박 나가라 이렇게. 네? 근데 KBS에서는 당시에 이걸 어떻게 보도했냐면은 야유를 보내는 사람들 그 소리들을 다 어떻게 했어? 빼버렸어. 그리고 팻말을 들고 있었지? 여기 이제 뭐 MB 아웃 이렇게 이제 팻말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야 여기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 지워버렸어.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보도를 한 거야. 근데 진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뭐가 진실이니? 여기에 환호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런 사람들도 반대하는 사람의 입장도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있었다는 거지. 근데 MBC는 어떻게 했어? 당시에 고스란히 이걸 보도를 해줬어. SBS도 마찬가지고. 자, 그 의미를 한번 보자. 다음날 앵커가 뭐라고 관련된 부분에 논평을 했는지 여러분들 잘 봐봐. MBC지? 자, 이번 봐봐요, 보신각 제아의종 분위기는 예년과 달랐습니다. 각종 구호에 마녀 경찰이 막아섰고요. 소란과 소음을 지워버린 중계방송이 있었습니다. 화면의 사실이 현장의 진실과 다를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언론 특히 방송의 구조가 남의 일이 아니란 점을 시청자들이 새해 첫날 새벽부터 현장 실습 교재로 열공했습니다. 2009년 첫날 목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화면의 사실이 현장에 뭐가 달라 여러분들. 그래, 진실과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언론과 방송의 구조,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서 뭘 이해해? 그렇지, 세상을 이해하잖아. 현상을 바라보잖아. 그 부분들을 어떻게 잘 보라. 이렇게 우리들한테 뭐 했어? 그렇지, 얘기를 해준 거지? 이게 바로 사실과 진실의 차이야, 여러분들. 이거 되겠지? 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넘어가 보자. 여기까지 했어. 세 번째로 가야지. 그럼 이제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물어보지. 자, 무슨 의문이 들겠니? 생각해봐. 무슨 의문이 들겠어? 어떤 질문이 나오겠어? 똑똑한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여기서 질문을 하더라고. 이게 바로 세 번째지. 자, 세 번째. 뭐가 나와야 되겠어? 자, 오케이. 이게 나와야지. 쌤, 그러면 왜 미디어가 우리한테 진실을 보도하지 못해요? 왜 진실 보도에 한계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어. 그럼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첫 번째는 어떤 부분이 있어? 바로 경제적인 이유야. 미디어는 다시 말하면 기업이지? 오케이? 기업은
어떤 거야, 여러분들? 기업의 제1 원리는 뭐니? 제1 목표는 뭐야? 기업은 뭐 하는 집단이야? 그렇지. 이윤 추구를 하는 집단이야. 미디어는 이건 기업이야. 기업은 뭘 해야 돼? 그렇지. 이윤 추구를 해야 돼. 기업이 생존하려면 이윤이 있어야 된다고. 기자들 월급도 줘야 되고, 건물 임대비도 내야 되고, 그다음에 뭐도 해야 되고, 전기세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떤 거 필요해. 그렇지. 이윤이 필요하다고. 되겠니? 이게 없으면 기업은 생존할 수가 없어. 미디어도 기업이야. 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만 역시 미디어도 기업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한번 해봐.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니? 자, 고민해봐. 여러분들 학교, 자, 예를 들어볼게. 여러분들 학교가 있지? 학교에서 급식을 해. 급식을 하는데, 와, 여러분들의 급식을 담당하는 기업이 굉장히 유명한 대기업이야. 막 CJ, 막 이래. 그 다음에 또 뭐 있니? 신세계, 풀무원, 이런 대기업이야. 근데 급식을 하다가 음식 관리를 잘못했어. 그래서 여러분들 3학년에 인원이 300명이 무슨 증세? 식중독 증세로 병원에 어떻게 하게 돼? 입원을 해야 돼. 이게 정말 엄청나게 큰 일이야. 300명이 집단적으로 식중독 증세를 보였다고 한번 해봐. 그다음에 이 중에 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뭐 100명이 막 입원했다고 한번 해봐. 이 중에 100명. 그러면 학교에 이제 뭐가 오겠니? 방송 카메라 오고, 신문 기자들 오고, 누구 오고 막 난리가 날 거야. 교육청에서도 막 사람 나오고 이거지. 자, 그런데 이 기업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 만약에 이 300명이 되고 언론과 방송 미디어에서 하루 종일 떠들어대면 기업의 이미지가 막대한 타격을 어떻게 돼? 입게 되겠지. 그치? 더 이상 어떻게 돼? 장사 못 하는 거야. 기업 망하는 거야, 이거. 제일 무서워하는 게 기업이 이미지 훼손이거든. 자, 누굴 찾아가? MBC, KBS, SBS, 방송사 찾아가겠지. 그치? 그 다음에 신문사 찾아가겠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야.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돼. 이것도 괜히 또 뭐 할라. 가서 뭐라고 얘기하겠어? 제발, 어떻게 하겠다?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음식 관리 잘못해서 학생들, 모 학교의 학생들이 300명이, 100명이 식중독 증세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 우리가 다 인정할게. 우리가 책임지고 다 배상을 할 테니까 제발 우리 뭐 하지 말아라. 100명 입원했다는 건 너무 많다. 우리 이거 몇 명으로 하자? 30명으로 하자. 나머지는 너희들 뭘 필요해? 광고 필요하지. 기업 살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제발 100명으로 하지 말고 뭘로 하자? 30명으로 하자. 나머지는 뭘로 해줄게? 광고로 해줄게. 이렇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지. 내가 얘기하지 않았어. 무조건 다 그런다고. 네? 그럼 100명이 만약에 진실이라면 어디까지 축소가 되는 거야? 그렇지. 사실로 축소가 되는 거지. 이해돼? 우리나라는 상황이 좀 독특한 게 미디어 랩법이 아직 통과가 안 됐잖아. KBS, MBC, SBS 방송 3사가 있지? 그 다음에 신문사가 종합일자가지가 12가지가 있단 말이야. 근데 방송사는 광고에서 좀 자유로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왜? 한국방송광고공사라는 미디어 랩이 있단 말이야. 얘네들이 광고를 다 수주를 해. 방송사에다 어떻게 돼? 나눠주는 구조를 취하고 있어. 직접 광고 영업을 따라가지는 않는다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공중파가 ABC, MBC, CBS, 폭스 4가지가 있지? 그 다음에 주마다 방송사가 다 있을 거야. 똑같은 상황이야. 대기업이 국립공원 일대를 개발하다가 100제곱킬로미터를 오염시켰어. 엄청나게 크지? 똑같지? 우리 뭘로 하자? 100이 아니라 30으로 하자. 우리 기업 그렇게 되면 망한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어때? 그래, 충분히 존재한다는 거야. 특히 신문 같은 경우는 직접 광고 영업을 어떻게 해야 돼? 해야 되지? 왜? 그래야지 뭐 어떻게 될 수 있어. 그래, 기업이 유지가 되고 운영이 될 수 있으니까. 아주 단적인 사례를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이것도 다 나왔던 거야. 2008년도에 태안에서 삼성중공업이지? 기름 유출 그거 시켰지? 여러분들 아마 기억날 거야. 2008년도는 참 사건이 많았어. 다 가서 뭐 했어? 이거 막 닦고 막 그랬잖아, 사람들. 근데 삼성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 사건이 진정이 되니까 각 미디어와 언론사, 방송사와 신문사에다가 전면 광고로 뒷면 보면 큰 페이지로 해갖고 뭐가 나와? 전면 광고 나오지? 여기에다가 뭘 실었냐면 사과 광고를 실어줬어. 각 미디어한테. 삼성 잘못했습니다. 다시 뛰겠습니다.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일면 2페이지에다가 다 사고 광고를 실어줬어. 12가지 일간지에. 엄청난 돈이지. 이거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돈이야. 한 번 내는데 몇 억 원대의 돈이야. 부스에 따라 좀 다르지만. 그치? 방송, 공중파에도 다 이와 관련된 광고를 실어주고. 근데 유일하게 이 사과 광고를 실어주지 않은 2가지 신문사가 있었어. 여러분도 알 거야. 어디하고 어디? 경향하고 어디? 한겨레지. 우리가 보통 진보적이라고 얘기하는. 왜 실어주지 않았어? 자꾸 어디까지 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삼성이 잘못한 것을 자꾸 어떻게 캐가려고 하니까 사과 광고를 일면에다가 실어주지 않았어.
이것도 참 재밌는 사건이야. 넌 한번 검색해봐. 거짓말하는 거 아니니까. 다 나와 있는 얘기야.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오케이?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광고가 기업 유지에, 미디어 기업의 입장에서는 광고가 기업 운영에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하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거지, 그렇지? 굉장히 큰 부분을 여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도요타 자동차 여러분들 기억할 거야. 작년이제 미국에서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많았잖아. 근데 일본에서 아무도 도요타 자동차를 비판할 수가 없었어, 미디어가. 왜? 도요타 광고가 일본에서 광고를 제일 많이 하는 기업이거든. 우리나라 돈을 거의 1년에 1조 원 가까운 돈을 광고비로 뿌려. 기업의 입장에서 도요타가 잘못하는 거 알고 있어. 근데 제대로 된 비판을 어떻게 해? 그렇지, 할 수가 없는 거야. 여기까지 가기가 힘든 거야. 어디? 여기서 그냥 끝나버리지. 그치?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 뭘 생각해? 이 부분을 생각해야지. 뭐가 어떻게 된다? 광고에 의존하기 때문에 진실이 축소, 보도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를 해둬. 이게 되겠니? 오케이? 아, 그렇구나. 이런 이유가 있구나. 이 부분들을 고민을 해줘야지. 되겠지? 두 번째 보자. 두 번째는 정치적 측면이야. 자, 이 정치적 측면도 참 재밌지. 모든 미디어는,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은 뭘 갖고 있니? 그렇지. 자기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어. 자, 보자. 여기가, 이게 이념의 스펙트럼이야.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여기 중도지? 중간이야.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뭐가 있겠어? 여러분들 배웠지? 윤리 시간에도 이거 배울 거야.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부분.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까? 야, 현상의 질서는 바꿀 필요가 없어. 우리가 살고 있는 기존의 질서가 어떻게 한 거야? 정당하고 타당한 거야. 왜 자꾸 상황을 바꿔서 변화를 일으키고 갈등과 혼란을 일으키려고 해? 라고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있지. 그걸 우리 뭐라고 얘기해? 이게 바로 보수야. 기존의 것을 뭐한다? 지킨다고 얘기하는 거. 우리나라는 이 개념과 이념정의가 나중에 한번 이데올로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 텐데 이게 굉장히 자의적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그 다음에 학문의 입장에서 진보와 보수와 관련된 정의가 잘 맞지가 않아, 우리나라는.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 이쪽에 뭐가 있겠니? 기존의 질서는 썩어버렸어. 다 뒤바꾸고 어떻게 해야 돼? 해체시켜버려야 돼. 가진 놈들, 돈 있는 놈들이 다 해쳐먹는 이 질서가 어떻게 돼야 돼? 바뀌어야 돼. 지금은 너무 기득권이 많은 것을 갖고 있어. 이 사회 어떻게 해야 돼? 뜯어 고쳐야 돼. 라고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있지. 그 여러분들 뭐라고 봐? 그게 바로 진보야. 그렇지? 이게 바로 이념의 스펙트럼이지. 이게 굉장히 이제 뭐에 따라서 굉장히 3차원적으로 분석을 하는데 우리 간단하게만 이렇게 하자.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지. 그러면 우리가 보통 방송과 대부분의 일간지들은 어디에 이념적 스펙트럼을 가지고 이 사회 현상을 바라보고 우리한테 전달을 해줄까? 바로 중도하고 어디야? 그렇지. 이쪽 보수 사이겠지. 이쪽이지. 그 다음에 이 이념의 스펙트럼의 틀에서 봤을 때 어떻게 되겠어? 유일하게 삼성의 사과 광고를 실어주지 않은, 사과 광고를 싣지 않은 그 미디어 어디가 되겠니? 그렇지. 여기하고 여기겠지. 여기 뭐가 있겠어? 경향하고 뭐가 있겠니? 그렇지. 한겨레가 있을 거야. 여기에는 뭘 비롯해서 조, 중, 동을 비롯한 언론이 있겠지. 되겠니? 이게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이해, 틀 이렇게 보통 얘기하지. 세련된 말로, 고상한 말로 이거를 뭐라고 불러? 이데올로기라고 불러. 그치? 이데올로기에 대한 정의는 수백 가지가 넘어. 선생님이 대학교 다닐 때 프랑스에서 이제 박사를 받고 오신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박사 논문이 이데올로기에 관련된 부분이래. 한참 이제 수업 시간을 얘기를 해주는데 자기가 찾아봤길래 이데올로기에 대한 정의가 300가지가 넘더래. 그치? 이게 우리는 근데 거기까지 생각하지 말고 그냥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 이해 틀이라고 부르자. 막스는 이데올로기를 뭐라고 얘기했어? 막스가 바라봤을 때는 이건 허위의식이지. 그치? 누가? 기득권 세력이. 다시 말하면 누가? 부르주아가 프롤레타리아를 뭐하는 방식? 지배하려고 하는 방식. 그치? 그 다음에 세상을 바라보는 이해의 틀. 뭐라고? 이데올로기. 정치 구조 관련된 부분? 이데올로기. 이렇게도 부를 수가 있겠지. 어쨌든. 되니 여러분들? 그러면 각각 미디어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 이해의 틀로서 어떤 사회적 현상을 바라보고 그와 관련된 의미를 우리한테 뭐 해줘? 같이 해석해 준단 말이야. 자, 단적으로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뭐가 있을까? 이게 있을 거야. 지금 이제 저기 대통령이 되신 위대하신 누가 있니? 저기 이명박 각하가 계시잖아. 이명박 각하. 그치? 이명박 각하가 어느 당 소속이니 여러분들? 한나라당 소속이지? 그럼 한나라당에서 대통령이 되려면 대통령 경선을 해야 되잖아. 그치? 전당대회가 끝나고 대통령 경선을 해. 마지막 두 후보가 나왔어. 한나라당에서. 한나라당에서. 누가 있겠니?
한 명은 이명박이고 또 한 후보는 누구였어? 그 이름도 유명한 박근혜 후보가 계셨어. 이제 최종적으로 이 두 후보가 계신 거야. 그러다가 한나라당 경선 대회에서 누가 누굴 이겨?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를 이제 이기게 되지. 그래서 대통령 후보로 한나라당의 후보로 나가서 지난 대선 때 선거를 해갖고 어떻게 됐어? 당선이 된 거야. 올해하고 내년이 바로 이 총선과 대선이 있는 해라고. 여러분들 정치 참여를 하게 될 거야. 1년 있다가. 그지? 근데 이 사건이 이제 뭐였냐면은 당시에 지금도 이제 그 막 관련된 의혹들이 이제 막 나오잖아. 이제 뭐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 솔직히. 내가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기도 그렇고 이 인간이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러워. 나도 솔직히. 근데 그 이명박 후보가 이제 최종적으로 그 저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둘이 싸우는데 재밌는 사건이 하나 터졌는데 당시에 공직자가 되려면 이제 뭐 해야 돼? 자기가 재산이 얼마가 되고 어떻게 내 재산이 만들어졌고 그런 부분들을 다 뭐 해야 돼? 신고를 해야 돼. 당시에 결정적인 사건이 뭐였냐면은 이명박 후보의 무슨 재산이 너무 많다? 숨겨진 재산이 너무 많다. 제대로 뭘 하지 않았다? 의혹이 너무 많다.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게 쟁점이었어. 이쪽에서 계속 이걸 공격을 하는 거지. 근데 경선 날짜를 하루 앞두고 자, 무슨 사건이 터졌어? 이명박 후보의 말이 다 거짓말이다. 이와 관련된 사건들이 막 터진 거야. 자, 그러니까 당시에 신문사가, 언론사가 이렇게 보도를 했어.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어떤 이데올로기를 갖고 분석을 하느냐. 그 부분을 한번 보자. 여기 이제 K일보지? 이건 뭐 다 얘기가 될 거야. 진보적이라 얘기하는 K일보야. 경향이지 뭐. 그 다음에 D일보가 있어. 이니셜로 했는데 뭐 다 알 거야, 여러분. 동아일보지? 자, 봐봐. K일보가 뭐라고 보도했어. 자, 재산 의혹이 너무 많다. 전국에 47구탕 224만 제곱미터를 뭐 했어? 매입을 했다는 거야. 여기 이제 여기지? 문화예정지야. 여기다가 다 땅이 있다. 그 다음에 이 재산이 다 솔직히 얘기하면 모 후보 것이다. 이런 의혹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봐봐. 간척, 신항만 등 개발 수혜 지역 많아. 이 측 개인적인 일 자기와 아무 관련이 없다. 이렇게 해서 뭐 했어? 재산 관련된 의혹이 너무 많다라고 보도를 한 거야. 자, 똑같은 날이야. 보수적이라고 얘기하는 D일보는 뭐라고 보도했는지 봐봐. 검찰 수사. 어디에? 정보 유출 쪽에 무게. 어떤 애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모 후보한테 불리한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보를 흘렸을까? 빨리 뭐 해라? 수사해라. 이렇게 보도하고 있지. 하나의 사건, 숨겨진 재산 의혹 관련돼서 이거를 어떤 이데올로기를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우리들한테 전혀 다른 시각으로 뭐해? 다가온다는 얘기야. 오케이? 정치적 이해관계, 이데올로기, 어떤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현상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어떻게? 그렇지, 다르게 다가온다는 얘기지. 이해가 되니? 그게 바로 두 번째 정치적 관련된 그 측면이야. 우리가 미디어가 우리한테 이렇게 보도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의 있게 봐야 된다는 거야. 자, 또 한 가지를 보자. 2008년도에 있었던 그 촛불 집회 보도 태도지? 자, 어떤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해서 현상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한테 다가오는 게 어떻다고? 다르다고. 봐봐. 촛불 집회 언론사별 보도 51번째 촛불 집회. 이거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어. 이거 네이버에 있는 자료 그대로 어떻게 한 거야? 가져온 거야. 당시에 너무 재밌어서. 자, 경향이지? 진보적이라고 얘기하네. 과격 시위 누가? 달라진 게 뭐냐? 시민들 우려의 목소리. 그치? 어느 입장이야? 시위대가 있었고 경찰과 정부 측이 있었잖아. 어느 측에서 보도를 하니? 과격 시위 누가? 달라진 게 뭐냐? 시민들 우려의 목소리지? 어떤 측면이야? 그렇지. 시위대 측면이지. 시민들 측면이야. 과격 시위 왜? 불통 정부, 강경 진압 탓. 정부가 누굴 말을 안 들어? 국민의 말을 안 듣잖아. 그래서 뭐 한다고? 시위한다고 이렇게 보도하지. 자, 보수적이라고 얘기하는 동아야. 세종로 밤길 한 달 만에 열렸다. 경찰, 불법, 원칙 대응, 자정 넘어서자, 시위대 급감. 이렇게 보도하고 있지. 폭력 시위 중단, 대책회의 게시판에도 비판 쏟아져. 새벽, 살수차 막아선 유모차 아가는. 나머지? 자, 어느 측면이니? 그렇지. 경찰과 정부지. 조선 볼까? 아주 보수적이라고 얘기하지? 제목이 봐봐. 인민재판 당한 경찰관이야. 경찰관이 뭐 했대? 인민재판단 당했대. 복면, 세총, 소수의 시위권 그룹이 주도했대. 이 시위는. 비폭력 외치면 놀라웠나? 윽박질러. 27일 새벽 광란의 채평로 50대 폭행 피해자의 목격담. 제목이 자극적이야. 복면 쓰고 세총 정조준 정체 모를 폭력 선봉대. 어느 측면이니 여러분들? 시위대의 경찰이야. 그렇지. 경찰이 어떻게 해야 돼? 불법적인 것에 대해서 원칙과 법과 뭘 통해서? 그렇지. 법과 원칙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 얘네들을 막아야 되는데 왜 안 하고 있냐? 이 불법 이런 사람들을 보도하고 있지? 중앙일보 봐봐. 경찰 강력팀 반장까지 시위대가 옥류했대. 시위대 법이 어딨어 지금? 무법천자 여기는. 법과 원칙을 어떻게 해라? 지켜라.
모자, 마스크, 장갑 낀 채 밤이면 나오는 그들. 12대는 뭐가 똑같냐 여러분. 밤마다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나와갖고 뭐 이거 돌아다니잖아. 12대는 좀비하고 똑같은 집단들이지. 이렇게 보도하고 있지. 경찰과 정부가 어떻게 제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얘네들 어떻게 해라? 다스려라. 이렇게 보도하고 있지. 돼? 중앙 마찬가지잖아. 보수적이라고 얘기하지? 여러분들 봐봐. 하나의 현상이잖아. 촛불 집회라고 하나의 현상이야. 이거 어떻게 봐야 돼? 바라보는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어떻게 다 다르게 우리한테 뭐 한다고? 다가온다는 얘기지. 집에서 조중동을 많이 봐. 보수적인 매체를 주로 많이 선호해서 본다고.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겠어? 아, 시민들이 법과 원칙을 안 지키는구나. 경찰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여기에 대처와 대응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현상을 어떻게 할 거야? 인식을 할 거란 얘기지. 경향이나 한겨레를 주로 많이 봐, 집에서. 그럼 어떻게? 야, 정부가 누구의 말을 안 들어? 국민의 말을 안 듣는구나. 어떻게 해야 돼? 정부가 말을 듣도록 해줘야지. 그렇지? 정부가 국민하고 뭐가 안 돼? 소통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뭐 한다는 얘기야. 그렇지. 받아들이고 현상을 이해한다는 얘기야. 이해되겠니, 여러분들?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떻게 다가와? 그렇지. 다르게 다가온다는 얘기지. 현상에 대한 이해 어떻게? 현상에 대한 이해. 다르게 이해하고 인식한다는 얘기야. 되겠니?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봐봐. 여기 하나의 사물이 있지. 현상이 있지. 어떻게 봐야 돼? 이렇게 바라보면, 정면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보이지. 근데 이게 아니야. 측면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돼? 이렇게 바라보지? 이렇게 바라보면 이렇게 보이지? 어떻게 봐야 되겠니? 이렇게 보고 이 현상을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물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그렇지. 봐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가 되겠니? 그래야 우리가 사물 현상의 본질, 현상의 본질에 뭐 할 수 있어? 도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는 거지. 되겠지?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럼 오늘 다 배웠어요, 여러분들 거의. 선생님이 하려고 하는 얘기는 다 배웠어. 사물 현상의 본질을 이해하는 거에 있어서. 자, 그럼 네 번째 가자. 네 번째. 그럼 우리 뭐 해야 돼? 진리를 알려면, 사물 현상의 본질을 알려면 뭘 이해해야 돼? 자, 네 번째. 오늘 하게 될 핵심이지? 실체적 진실. 다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 진리의 이해.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야, 대학은. 자, 보자. 선생님 한 가지 재미있는 영화를 보여줄게. 그게 바로 라슈몽이라고 하는 영화야. 이 영화가 얼마나 유명하냐면은 이 영화를 통해서 심리학적 용어도 나왔어. 라슈몽 효과라고 하는 거. 1950년에 구로자와 아키라라고 하는 일본의 아주 유명한 영화 감독이 있어. 타계하셨지? 아니 뭐 타계한 지 얼마 됐더라? 한 10년 됐나? 근데 1950년이면 우리나라 이제 6.25가 됐을 때잖아. 근데 이 영화로 정말 세계 영화계에서 엄청난 충격을 이제 준 거야. 베니스 영화제에서 이제 그 황금 곰상을 받았는데 이 영화로 이 영화 이제 내용을 얘기해주고 간단하게 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자. 여기 뭐가 있냐면은 실체적 진실이라고 하는 게 그럼 과연 뭐냐? 등장인물이 4명이 나와. 아이고. 라슈몽 효과라는 걸 생각을 해보자. 등장인물이 4명이 나와. 자, 도대체 뭔 일이 있었느냐? 숲에서. 이걸 추적해가는 미스터리 드라마야. 자, 첫 번째 용의자가 다조마루라는 애가 나와. 얘는 다시 말하면 도적이야. 두 번째는 여인이 나오지. 여인은 누구누구의 부인이야. 세 번째는 사무라이가 나와. 네 번째는 나무꾼이 나오지. 네? 자, 숲에서 사무라이에 뭐가 발견돼? 시체가 발견돼. 얘가 죽었어. 근데 숲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얘가 죽은 건지, 얘를 죽인 애는 도대체 누군지 이걸 추적해가는 미스터리 드라마지. 이게 아주 참 독특해. 이 구조와 형식이라고 하는 게. 맨 처음에 다조마루가 뭐로 잡혔어? 용의자로 잡힌 거야. 간단하게 이제 줄거리를 얘기해주고 여러분 핵심적인 부분만 보자. 숲에서 다조마루 얘기는 뭐냐면은 이런 일이 있었던 거야. 숲에서 이제 낮잠을 자고 있는데 사무라이가 여인, 이 부인이지, 부인. 자기 부인이야. 여인을 말에 태우고 지나가더라. 근데 여인이 자기가 봤을 때 너무 이뻤다는 거야. 순간적으로 나는 이 여인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대. 자, 이제 둘을 어떻게 쫓아가지? 쫓아가서 남편을 이제 어떻게 사무라이 남편을 저쪽에 보물이 있다고 같이 찾으러 가서 속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나무에다 이제 묶었어. 여자를 이제 어떻게 남편인 대로 불러오지. 그리고 나서 남편이 보는 앞에서 여인을 어떻게 겁탈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누가 여인이 자기를 잡더래. 날 같이 어떻게 데려가 달라. 난 이놈이랑 사는 게 지긋지긋하다. 너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난 구원자를 만난 것 같았다.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여인의 얘기를 듣고 이제 어떻게? 얘네 둘이 뭐해? 열심히 뭐해? 결투를 하지.
사나이의 명예를 걸고 여인을 걸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명예롭게 결투를 해. 그래서 얘 말로는 우리는 정말 열심히 싸웠고 남자의 명예를 걸고 싸웠다. 내 칼을 23번이나 받은 건 얘밖에 없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싸우다가 내가 얘를 어떻게 했다? 죽였다. 이렇게 진술을 하는 거야. 이게 다주말의 진술이야. 얘 말만 듣고서는 모르지. 자, 두 번째 이제 여인의 얘기를 들어야 돼. 여인이 이제 어떻게 직원대로 딱 나왔어. 여인의 얘기는 달라. 저 도둑놈이 나를 겁탈라고 이제 어떻게 그냥 가버렸대. 아무 조치도 없이. 누구만 남았어? 둘만 남았지? 근데 남편이 나를 쳐다보는 눈길이 이런 경멸에 찬 거, 이런 더러운 거 이렇게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쳐다봤다는 얘기야. 순간적으로 나는 어떻게 옆에 보니까 칼이 떨어져 있더래. 정신을 차려보니까 남편의 가슴에 뭐가 꼽혀 있어? 내 칼이 꼽혀 있대더라. 얘 말은 그럼 누가 죽였다는 얘기야? 자기가 죽였다는 얘기지. 그치? 도대체 누가 죽인 거야? 얘 말까지 들었어. 이제 누구 얘기 들어야 돼? 사무라이 얘기를 들어야지. 사무라이는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돼? 사무라이 죽었잖아. 죽은 얘기 어떻게 들을 거야? 무당을 불러오는 거야. 영혼을 빙의를 시키는 거야. 그 무당한테. 그래서 사무라이가 이제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해. 무당의 입을 빌려갖고. 자, 도적이 자기 이제 부인을 겁탈하고 이제 어떻게 가려고 하는데 부인이 어떻게 했다? 도적을 잡았다.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자, 데려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여인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날 데려가려면 누굴 죽여라? 남편을 죽여라. 그래야 너가 같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 얘기를 듣고 도적이 어떻게 돼? 충격을 받았다는 거지. 바닥에 여인을 탁 해. 내동댕이 치면서 발로 밟으면서 야, 넌 어떻게 이런 여자랑 살 수가 있느냐. 얘를 어떻게 죽일까 살릴까 하다가 여자가 이제 그 사이에 달아나 버리고 누구만 남았어? 둘만 남았지? 다주마루가 사무라이를 어떻게 풀어줘. 지가 길을 갔어. 누구만 남은 거야? 사무라이만 남았네. 옆에 보니까 뭐가 있어? 다 가버렸어. 할 것도 없어. 그럼 사무라이 잘하는 거 있지? 옆에 보니까 칼이 떨어져 있어. 칼을 갖고 자기가 어떻게 했어? 자결. 사무라이는 그렇게 얘기해. 도대체 누구 얘기가 맞는 거야? 도대체 숲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나무꾼이 숲에서 숨어서 이 얘기를 다 보고 있었어. 나무꾼의 얘기는 또 달라. 근데 얘가 그래도 가장 뭐에 근접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네, 여러분들. 오늘 배운 거 봐봐. 그래, 진실에 근접한 얘기를 했을 거라고. 근데 얘 말도 다 믿지는 못해. 왜? 얘는 숨겨진 칼을 어떻게 했어? 자기가 숨겨다가 집어다가 어떻게 했어? 팔아먹었거든. 그 얘기는 싹 빼는 거지. 그치? 근데 얘가 그래도 가장 뭐에 근접한 얘기를 하겠어? 진실에 근접한 얘기를 하겠지. 알고 보면 얘 말도 솔직히 말해서 믿을 수가 그렇지 없다는 얘기야. 어떤 게 진실일까? 어떤 게 과연 그렇다면 참된 진리일까? 그걸 물어본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영화를 보자. 자, 여러분들 가봅시다. 그지? 야쇼몽은 폐허가 될 그 절 이름이야, 일본에. 이게 원작이 아쿠다쿠와 유노스케라고 일본의 엄청 유명한 그 소설가지. 여러분 잘 보이지? 핵심적인 부분만 보자. 아쿠다쿠와 유노스케 나오지? 자, 이게 이제 폐허가 된 절 이름인데 비가 이제 막 내려. 두 사람이 앉아 있어. 여기 이제 두 사람을 보이지? 이 사람이 나무꾼이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저기 뭐야 그죠? 스님이야. 스님은 별로 중요한 등장 인물은 아니야. 그냥 뭐 이런 애가 있었다. 뭐 이렇게만 나와. 뭐라고 얘기하지? 두 사람이 지금 사건을 겪은 거야. 선생님이 좀 전에 얘기한. 자, 누가 이제 뛰어들어와. 혼자 이제 중얼중얼거리지. 뭔지 모르겠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일 수가 있겠느냐. 뭘 모르겠다는 거야. 궁금하니까 이제 물어보자. 오늘 겪었어. 좀 전에 얘기한 그 사건을. 하나에서. 세상에 진짜 이런 세상이 있을 수가 있느냐. 무슨 일인데 또 뜸을 들여. 자, 이제 나무꾼 일어나지? 내가 들려줄 테니까 네가 진실을 나한테 말해달라.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지. 세 사람 얘기를 다 들려주겠다는 거야. 세 사람 얘기. この雨はまだなかなか上がりそうもね。 쭉 내려와.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지. 사흘 전에
山へ滝行 숲으로 を切りに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다는 거야. 자, 나오지? 이게 이제 누구의 시점으로 우리가 이제 보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어. 이 관객한테, 영화를 보는 관객한테 이게 진짜 어떤 사건이냐. 처음에 나무꾼의 시점으로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지. 우리가 보는 게 나무꾼의 시점이야. 자, 자기가 나무를 하러 갔대. 계속 가지? 잘 봐봐. 해가 나무에 걸려갖고 보이다가 안 보이다 하지? 묻는 거야, 이 주제. 이게 과연 진실일까? 어디까지 믿어야 되느냐, 얘 말을. 자, 뭐가 걸려있네. 계속 가지? 사무라이 시체지. 자, 어디 가야 되는지. 관아에 가서 이제 신고를 한 거지. 시체가 있다. 私は最寄りの役人まで届けていた 자, 들어갔어. この私でございます 그래서 시체를 내가 처음 봤다. 그럼 잘 봐요. 確か 칼? 何か見えなかった 칼? 이런 거 없었다. 何もございません 이렇게 얘기하지. 떨어져 있었던 것은 기노에다니 뭐가 있었고 뭐가 있었고 이렇게만 少 얘기하자. し離れた落ち葉の上で 자, 그러다가 이제 누가? そう 승리 나오지? 3日前の日 사흘 전인데 자기가 지나가다가 둘이 지나간 걸 봤다. 제가 太刀も帯びており 사무라이고 ますれば 얘가 부인이지. 弓矢も携えておりました 남자는 저걸 차고 있었고 人間の命など 시체로 は朝露のように 발견된다는 儚い 인간의 ものでござい 목숨이라 ます 뭐 진짜 더럽다. 어떡하지? 洛中洛外に 그리고 噂の高い 누가 나와? 盗賊の多条 나와. 丸でございます京都貴乃花これも何かの因縁に違いございませんバカげ 얘가 뭐 왜 잡혀왔는지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갈게. 男を殺したのはこの手締まりだ 저자를 죽인 건 누구다? 나다. 내가 죽였다. 俺があの夫婦を見たのは3日前の恐ろしか 저하고 つ以降の 물어본 ことだ 건 사흘 전이야. しかしその時急に青葉を鳴らして涼しい風が吹き当たったそうだあの風さえ吹かなければあの男も俺に殺されずに済んだもの 우리가 보는 것도 누구의 시점이야, 여러분. 다주마의 시점이야. 자기가 낮잠을 자고 있었대. 지나가지? 나를 씩 보더니 여자가 어떻게? いやその時の心 쫓아가지. 그리고 이제 뭐라고 얘기해? 저기 보물이 있으니까 찾으러 가자. 이렇게 하고 이제 속이는 거야. 데려가지? 그리고 나서 묶었어. 속인 다음에 여자를 데리고 와. 俺はそれを見ると急にあの男が妬ましくなった憎らしくなった 보니까 이제 사태가 이제 파악이 된 거야, 여자가. 남편은 묶여 있고 다주마루가 있고. 여자가 칼을 들고 어떻게 했다? 격렬하게 저항을 했다. 우리가 보는 건 여러분 속지 마. 우리가 보는 건 누구의 진술이야? 다주마루의 진술이야. 이렇게 저항을 했다는 얘기지? 자, 처음에는 격렬하게 저항을 하다가 남편은 무능력하게 이걸 이제 보고만 있고 그러다가 해가 나오니까 가려서 보였다 안 보였다 하지? 처음에는 어떻게? 격렬하게 이제 저항을 하다가 어느 순간 여기 잘 봐봐 이게 칼을 딱 놓치지 그 다음에 어머 여자가 갑자기 어떻게? 적이 됐다 이게 누구의 진술이야? 이게 다주마루의 진술이야. 이러이러한 일이었다. 그리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잡았지? 날 데려가라. 이제 어떻게? 싸워야지? 분명하게. 여러분들 싸우는 거 잘 봐. 어떻게 싸우는지. 다주마루의 진술에 따르면 정말 명예를 걸고 어떻게 했어? 열심히 싸웠지. 주사기 싸우는 거. 사나이의 명예를 걸고 그러다가 칼 놓쳤어 다주마루 사무라이가 어떻게
어떻게? 今でもこのことだけは会心だと思ってる俺と20号を切り結んだものは 내 天下にあ 칼을 るとか一人だけ 20번이나 だ 받은 것은 그 자리밖에 없었다. 何 자, 여자는 그 사이에 갔다. 大方俺たちが立ち打ち何 팔 얘기하지? 남자의 칼은 子供たちはその日のうちに都 자기가 に来た 팔았고 그다음에 여자의 칼이 있었어. 단도가. 何 이거 물어보지 何 아까 の担 칼 当 그거 있었느냐? ああそういえば 그건 없었다는 風 거지. を散りばめたよほど金目の品と見えた 오케이. 자, 첫 번째 소리 끝났어. 다시 돌아왔지. 去年 자, 그런데 누구도 있었다고? 여자도 있었다는 거야. 증인으로 나왔대. 自分自身で白状しぬことは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여자는 진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여자는 뭐랬냐? それが 자, 스님이 이제 여자 얘기를 하지? 優しい 근데 다주마루가 아까 얘기한 정말 그 용맹한 그 여자가 아니야. 이게 이제 여자야. 봐봐 여러분들. 여자가 아까 그 다주마루가 얘기한 그 여자가 아니지? 되게 연약하잖아. 자, 자기를 겁탈하고 어떻게 했다고? 갔다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렇지? 둘만 남았어? 남편이 나 어떻게 쳐다봐? 여기 쳐다봤다는 거야. 계속 이러고 쳐다보만 있지? 남자가. 남편이. でもそんな目で私を見るのはあんまり 자, 보니까 뭐가 있어? 칼이 있네. 칼로 풀어주지? 되고 있어. やめて 제발 그만. 칼을 들고 가슴에 꼽았지. 気を失って 정신을 しま 잃었대. ったく光っていたの 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자살하려고 했는데 못했다. 이게 두 번째 진실이지. 여러분들 이해가 가? 이게 무슨 사건이야 도대체? 진실은 뭐야? 자, 세 번째. 여자들은 뭐든지 속인다, 못 믿겠다. 나그네 이렇게 얘기하지? それはお前さんの勝手 정직한 인간은 없다. 자, 세 번째. 누구 진실 들어야 돼? 사무라이. 죽은 사람이 과연 속이겠느냐? 이게 이제 스님의 말이었어. 무당 나왔어. 一筋の光もない出したとその仲間を折り合う前に 어떻게? 넌 돌아갈 수가 없다. 설득을 했다는 거야. 取るまででなんと盗人に返事をしたかどこへでも 날 데려가 달라. 그러다 갑자기 뭐하라? あの人来い 남편 죽여라. 闇のそこへ待ってろ 아니 어떻게 그런 말 할 수가 있느냐? あの人を殺してください 남편을 뭐해라? 죽여라. 도적이 어떻게 했대?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지? 자, 그 사이 여자가 달아나 버리고 둘만 남았네. 와서 풀어줬지?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사무라 도적은 가버렸고 혼자 남았어. 보니까 칼이 있네. 어떻게? 찔렀지? 그리고 写真が盗れてきた 끝난 거다. 高い静か 이게 누구의 진술이야? 이게 사무라이 진술이지. 다 들었네. 누구 말이 맞을 것 같아? 어떤 일이 있었던 것 같아? 자, 나그네가 이제 설득을 해. 그러지 말고 너 진짜 あるこの 알고 있는 걸 얘기해봐라. 그렇지. 山で姫笠を見つけたいやそれ 드디어 は聞いた 이제 자기가 이제 뭐 한 거야? 본 걸 얘기하는 거야. 그건 네가 それから 얘기했다니. 10軒ほど行くと 잠시 후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女の泣き声が聞こえてきたちょっと藪の陰から覗く 둘 다 と 본 거지? 縛られた男と泣いてる女と多少丸が見えた待て待てするとおめえが男の死骸を見つけたくだりは作り話なのかわしはかかり屋になるのが嫌だったん 나는 だ 얽히고 싶지 않아서 거짓말 했다는 얘기야. 그 얘기를 하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누구의 시점이냐 여러분. 나무꾼이 숨어서 보고 있는 시점이야. 나무꾼의 눈에는 지금 사건이 이렇게 자기한테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보였다는 얘기지. しかし今日はダメだ 뭐야? 열심히 설득하지? 나랑 가서 같이 가자. 나랑 함께 살자. 여자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울다가 일어나지? 어떻게? 남편을 풀어주지? 알았어. 이 남편이 반응이 이상해. 気がつんだ 자살하래 여자한테. そんなバイトは惜しくはない聞いて言うなら連れてやる 데려가라. 부인을 데려가라고 그러지. 今となってはこんな女より
足毛を取れる方が欲しい。 하려고 하니까 중간에 낀 거야. 그러더니 울다가 일어나서 갑자기. 夫だったらなぜこの男を殺さない。 그치? 맞지? 私に死ねという前になぜこの男を殺さないのだ。この男を殺した上で私に死ねと言ってこそ男じゃないか。お前も男じゃない。太政丸と聞いたとき、私は思わず泣くのをやめた。このぐじぐじしたお芝居にうんざりしていたからだ。太政丸ならこの私の助からない立場を片付けてくれるか 여러분 もしれない。 판단해봐. 어떻게 이게 보이는 건지. このどうにもならない立場から私を助け 죽이란 ない 얘기가 이 얘기였어? どんな無茶な無謀なことだって構わない。そうもなものなんだ。 여자가 女は 원하는 걸 私の立ちにかけて自分のものにするものなんだ。 싸워라. 너희 둘이 이제 이렇게 된 거지. 이게 어떻게 싸울 수밖에 없어. 싸움을 붙여갖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얘네들은 뭐한 애들이 아니야. 싸워본 적이 없는 애들이야. 칼을 잘 봐. 칼 벌벌 떨지? 바닥 뒹굴르고 어? 싸우기 싫어. 왜? 싸우면 죽잖아 한 명이. 벌벌 떨지? 그러다가 어쩔 수가 없어서 싸웠는데 이 싸운 모습이 이 싸웠다는 거야. 굴르고 싸움이지 이건 완전히. 그러다가 칼이 쪄갖고 칼 놓친 거야. 이거 어떻게 사무라이 가서는 안 되는 말을 하지. 이게 뭐해? 봐봐. 목숨 구걸해. 흘렀지. 그러다가 둘이 이제 서로 어떻게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누가 봤던 모습이야. 이게 남들이 봤던 모습이야. 私はこの世の中を地獄にしたくはない。 여기까지 끊고 약간 의미를 얘기하고 정리합시다. 자, 여러분들 잘 봤지?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 이게 참 재밌어. 다주마루 봐봐. 얘 잡혀왔지? 이제 뭐해? 사형이나 어떤 처벌을 남겨놓고 있잖아. 그럼 이제 뭐 할 수밖에 없어? 자기의 용맹함을 최대한 뭐 할 수밖에 없니, 여러분들? 그래, 강조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여인 봐봐. 남편이 자기를 못 지켰어. 내가 남편을 죽인 건 뭐 한 거야? 정당한 거야. 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자기 명예를 위해서. 사무라이 봐봐. 사무라이가 목숨을 구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어떻게? 자기가 그 얘기는 못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야? 스스로 칼 가지고 어떻게 했다? 찔렀다. 그치? 숨어서 나무꾼 이거 다 보고 있었어. 가장 그래도 진실에 근접한 얘기는 누구 얘기야? 이 얘기지. 근데 가만히 봐봐요, 여러분들. 얘네들 다 뭘 하는 건 아니야. 다 완전하게 거짓말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 일정 부분 뭐에 근접한 말이야. 오케이. 다 사실에 근접한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 가장 그래도 진실에 근접한 것은 누구 얘기야? 나무꾼의 얘기라는 거지. 다 거짓말 하는 거 아니지? 일정 부분 자기한테 유리하게 뭘 얘기한다고?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럼 대체 진리는 뭐야? 진정한 의미에서 진실은 뭐냐는 거지. 오케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한 진실을 어떻게 할 수 있어? 파악할 수 있어. 그게 바로 여러분들 항상 배운, 윤리에서 배운 가장 기본적인 두 번째 진리 추구의 방법이야. 그치? 실체적인 어떤 거? 실체적 진실, 진리 추구의 방법이지. 어떤 방법이 있겠니? 첫 번째가 연역법이지. 그치? 두 번째가 무슨 방법이야? 귀납법인 거야. 이걸 여러분들한테 말해주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한 거지. 어떻게 이런 상황인데 그 다음에 미디어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리한테 다가오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제적인 진실을 이해할 수가 있느냐, 진리를 이해할 수가 있느냐. 그 첫 번째가 연역법이야. 모든 것을 어떻게 다 회의해서 어디에 도달하는 방법? 진리에 도달하는 방법. 데카르트가 얘기했지?
모든 걸 어떻게 끊임없이 다 어떻게 해야 돼? 회의해야지. 방법적 사유를 통해서 사유의 제1 원리 내가 의심하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의심하고 있다라는 것은 뭐 할 수 없어? 그렇지. 의심할 수 없다라는 거. 거기서부터 사유가 출발해야 된다는 게 영역법이잖아. 두 번째는 어떤 거니?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 진리를 추구하는 거. 결론을 내리는 방법이지. 그게 바로 두 번째 방법 균합법인 거야. 대학은 뭘 묻고 싶어? 이걸 묻고 싶은 거야, 여러분들한테. 윤리에서 배웠던 거, 영역법과 이 균합법에 관련된 의미를. 이해 되겠니? 자, 오늘 배운 걸 정리를 한번 해보자. 실체적 진실이라고 하는 거, 진리라고 하는 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 세상이 돌아가는 현상을 보지? 그렇지? 굉장히 어때? 진리를 안다라는 거, 진실을 안다라는 거 쉽지가 않다고. 오케이? 미디어는 우리한테 뭐 해줘? 정보를 전달해 주지? 세상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가능하게 해줘. 가치 판단의 도구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어. 이렇게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 현상을 이해해. 두 번째, 사실과 진실을 구분하라고 했지? 사실은 겉으로 보이는 거, 눈에 드러난 거야. 진실은 그 안에 숨겨지는 심층 구조와 본질이라고. 그럼 세 번째, 왜 미디어가 진실 보도를 못해? 정치적인 측면과 어떤 측면? 경제적인 측면이 강하지. 정치적인 측면은 이데올로기, 그걸 통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들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네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체적 진실과 진리를 추구할 수 있냐는 얘기지. 우리 뭘 봤어? 라션몽을 봤지? 다 일부분 뭘 얘기하지 않아. 그치? 다 거짓말하지 않지? 근데 모두 다 진실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 왜? 자기의 이해관계, 자기의 주관적 기억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 부분 뭘 얘기야? 사실과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실체적인 진실 추구, 진실, 그다음에 진리 추구의 방법은 뭐냐? 어떤 방법이다? 영역법과 균합법이라는 얘기야. 그렇지? 방법론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진리를 이해하려면, 실체적 진실을 추구하려면 법정에서 여러분들 다 하는 거야. 판사와 검사가 싸우는 거. 그렇지?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배웠고 관련된 주제를 익혔어. 그러면 왜 관련된 주제를 익혀야 되는지 조금 이따가 선생님 홈페이지를 가거나 대학별고사 페이지에 가면 서울대학교 기출문제를 내가 올려놨어. 여러분들이 먼저 스스로 제시문을 읽어봐. 출제 의도가 뭔지, 왜 이 문제를 물어봤는지. 그 문제를 조금 이따가 어떻게 할 거야? 같이 풀어볼 거야. 이해되지? 자, 오늘 배운 거 잘 기억해. 항상 주제를 여러분들이 익히고 제시문을 이해해야 돼. 제시문에 대한 이해가 안 되면 논술은 아무 의미가 없다.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해줘야 돼. 그래서 내가 주제 강의를 하나하나씩 여러분들한테 해주는 거야. 대학들이 이런 의도로 출제를 했고 이와 관련된 부분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자, 오케이, 여러분들 이해됐지? 오늘 배운 거 분명히 기억해라. 제일 많이 나오는 주제이기도 해. 대학에 가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이기도 하고. 오케이, 자, 그러면 조금 있다가 잠시 쉬었다가 미리 먼저 여러분들 어떻게 읽어본다. 출제 의도 파악한다. 개요까지 짜고 써보면 더 좋다. 자, 조금 있다가 문제 한번 해제를 한번 해보자. 오케이, 여기까지.